대표님은 특히 국채 투자 네. 강조하시는 걸로 아는데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설명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분들 모두 다 사실은 국채는 지금 시점에 어떤 경제 방향에서는 반드시 갖고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금리가 우리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경제가 언제든지 또 충격을 갈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네. 보통 저 이렇게 표현해요. 국채는 예금 플러스 인버스 주식 인덱스다. 무슨 말이냐?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하면 그 확정 금리가 높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국채금리나 한국 국채금리도 이미 4% 이상의 예금과 똑같은 형태죠. 만기까지 가면은 지금 4% 이상의 확정 금리를 이미 보유를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보유 기간 중간에 경제가 금리 과도하게 걸려서 경제가 좀 충격파가 가면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국채 가격은 딱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높은 절대 금리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갖고 있다 중간에 경제 충격파가 가면 반대로 국채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주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제가 요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미국의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발생을 했었어요. 예. 그때 그 발생하기 직전에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한 4% 전후에 거래되다가 그 이벤트가 딱 발생하면서 3% 초반대가 내렸습니다. 즉 금리가 내린다는 국채 가격이 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불안하게 올라가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높은 예금 금리와 플러스 경제 무너지는 거에 어떤 보완책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국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지금 좀 안전자산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하면 크게 모든 우리가 시청자분을 대해서 해야 될 건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크게 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첫 번째는 사업이나 직장의 포트폴리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 그리고 부동산, 주식 모두 다 이론적으로 경제가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모든 자산을 이렇게 갖고 있다면 경제가 무너지면 다 한 방향으로 무너지는 자산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피땀 흘려서 평생 돈을 모은 자산이기 때문에 경제가 업 앤 다운이 가더라도 항상 우리는 일정 부분 우리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의 재산들이 경제가 무너졌을 때는 어려운 국면에 다른다는 거죠. 그럼 이 경제가 다운턴 할 때도 워킹하는, 그러니까 작동되는 반대로 올라간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뜻 봐서는 예금 같지만 예금은 그렇게 반대 효과가 나지 않죠. 예금은 확정이니까요. 경제가 무너져서 우리 주력 자산이 무너질 때 반대로 가치가 올라온 자산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국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필요한 거고 세 번째로는 제가 요즘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한국이 불행히도 전 세계 지금 현재 1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걸로 전 세계 1등이죠. 예. 7월달 기준 0.7명입니다. 시청자분 꼭 명심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엄청난 큰 위험이고요. 이게 결국 이렇게 저출산이 되면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면은 이게 결국은 저성장과 저금리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을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한국은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현재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금리가 한 4% 전후라는 거는 만약 여러분들이 10년만 국채를 지금 산다는 건 앞으로 10년간의 확정 4% 예금을 이미 확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5년, 10년 뒤에 저출산은 노령으로 해서 저금리 사회일 때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10년, 20년짜리를 한 4% 국채 금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출산 노령화의 대안으로도 국채를 꼭 하길 바라고요. 반면 예금은 그 대안이 안 된다. 보통 예금은 이렇게 장기가 없고요. 우리 예금은 한 1, 2년짜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금리 내려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금 같은 경우 내려갈 때마다 낮은 금리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려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국채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 뭐 기간이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로 장기 국채를 권하시는 겁니까? 네, 절반만 동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노령화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은
장기 국채가 맞고 또 두 번째로 향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장기 국채가 채권 가격 상승이 더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장기 국채를 권할 수는 없어요. 즉 뭐냐면은 장기 국채가 향후에 금리가 내려갔을 때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혹여나 단기적으로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은 장기 국채일수록 사실은 금리가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평가 손해도 더 커지고 또 돈도 잠길 여지가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한 1, 2년 안에 돈을 꼭 써야 될 사람은 장기 국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 국채로 마치 예금 짧은 거 하시면은 설령 금리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기 때는 그 3년 예금처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기노브로 장기 돈을 묻어 놓을 수 있는 분들은 장기 채권 투자할 수 권해드리고 혹여나 한 3년에서 5년 안에 돈을 꼭 써야 될 돈이라고 하면은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 국채를 좀 권하게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장기 채권은 수익성, 단기 채권 유동성 측면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두 장단기 채권을 적절하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짜는 걸 권해드립니다. 채권 내에서도 자산 배분을 잘 해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 개별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ETF 투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방식이 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답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개별 채권의 장점과 ETF의, 그러니까 채권 ETF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일단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채 투자는 저는 개별 채권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경제가 턴어라운드 하면은 이머징 마켓 채권이라든지 하이드 채권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채권들은 디폴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합 투자 형태인 ETF로 투자하기를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지금 요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국채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채권 ETF보다는 개별 국채를 더 추천드리는데 그 연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거래 비용이나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ETF가 개인들이 접근하기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불구하고 제가 국채 투자를 개별 국채를 좀 더 권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ETF는 만기가 없고 개별 국채는 만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인데 이런 거죠. 좀 극단적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계속 금리가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금리가 올라간다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ETF는 계속 구조적으로 만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평가가 손이 납니다. 반면에 개별 국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5년짜리, 10년짜리 갖고 있을 때 금리가 예를 들면 지금 4%대 5년짜리 국채를 샀다 가정을 하면은 5%대 5년 내내 금리가 올라가서 한 7%, 10%까지 올라가더라도 만기가 되면은 그 당시에 금리와 관계없이 모든 채권은 만기가 되면은 그냥 확정한 원금을 다 돌려받는 거죠. 즉 위험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가더라도 위험 관리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있는 게 만기가 있는 채권이 필요한 거. 그렇다면 개별 국채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확실하게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오면은 그냥 ETF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채권 투자할 때 뭐 지켜야 될 원칙. 네. 올바른 투자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뭐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 자문고 상담하고 또 많은 분 질문 주시는 게 느낌이 뭐냐면은 채권을 주식처럼 거래하세요. 다들 접근을.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뜨는 거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채권 투자의 대원칙은 채권은 채권답게 접근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은 채권답게 접근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채권 적어도 1년 이상 보유하는 긴 호흡으로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가격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은 매크로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는 몇 달 안에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2, 3년 뒤에 어떤 큰 그림을 접근해야 되니까 일단 긴 호흡으로 투자해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투자해라. 포트폴리오라는 게 방금 이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장기 채권은 그러니까 최근 일반 투자자들은 가격적 차익 수익성만 바라보고 장기 채권만 투자했다가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손실폭이 크다 보니까
난처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기와 단기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를 만기의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어떤 분은 장기 채권을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분은 좀 단기 돈이 필요할 여지가 있는 분들은 단기 포트를 많이 것처럼 이렇게 채권의 만기를 장단기 채권을 좀 섞어서 투자하기면은 우리가 향후에 금리가 폭등하더라도 놀라지 않아요. 하나로 그렇게 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만기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채권을 얘기할 때 금리가 이렇게 사실은 국채를 투자할 때 제일 좋은 라이트 타임, 그러니까 최저의 타임은 금리 고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맞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금리 고점이 아니라고 하면 금리가 이렇다고 하면은 한 8분 능선 정도 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해서 분할로 몇 번에 걸쳐서 너무 확신을 가져서 한꺼번에 집중 다 매수하시지 마시고 좀 한두 달에 걸쳐서 좀 이렇게 분할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국채 같은 경우는 ETF보다는 조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개별 채권, 만기가 있는 개별 채권을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생상품 채권 ETF는 투자를 최대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파생상품 ETF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단기간에 스나이퍼처럼 다닥다닥 매매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가능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4분기 내년 상반기 정도 기간 놓고 볼 때 채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형 하우스들은 채권 투자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대형 하우스들이 기존 전망과 달리 내년에 오히려 채권을 본격적으로 이제 채권장이 열릴 거라는 스탠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이거 BO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그냥 제목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예상과 달리 내년에 그 금리가 높게 형성되면서 이게 경기 침체를 좀 유발하게 돼서 오히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채권 랠리가 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JP 모간인데요. JP 모간 같은 경우는 주식 한 20% 빠질 거라 보면 20%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경기 침체가 결국 이렇게 금리가 높게 되면은 경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게 알리안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엘 얼라인이라는 양반인데 굉장히 저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노동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명목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제가 요 데이터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시는 헤드라인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그게 좋은 데이터 아닙니다. 그게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이 헤드라인을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는 파트타이머가 굉장히 높은데 퍼머넌트, 정규직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민간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늘은 게 그거 다 정부 공공 부분에 의해서 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여기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Something is likely to break. 뭔가 부러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나눴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한 300조 이상으로 엄청 크게 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내년에 원래 금리 인하가 내년 7월달 이후부터 조금 할 거로 보는데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내년에 무려 연준이 금리가 100bp 내지 200bp 정도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는 결국 연준에 이렇게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한 500bp 이상 금리 인하한 요가 시차를 두고 내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 게다가 물가도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연준이 시장 예상과 달리 금리를 좀 크게 인하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럼 하여간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 채권 투자 전략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걸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건 간에 이제 금리 인상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갔다는 게 컨센서스일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채권 투자를 지금 하기엔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단기 채권, 1년 미만 채권이 무려 6%입니다. 그냥 한 1년 미만, 한 9개월, 10개월 이렇게 들고 있어도 그냥 달러 예금으로 6%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달러 예금하시면 만약에 5% 한다고 하면 5% 다 과세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쿠폰을 낮은 걸 해서 할인 채권을 사시면 1년 미만짜리가요. 거의 5% 정도 비과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국채를 투자한다는 건 지금 발행되어 있는 1년짜리 채권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인데 잔존 만기가 1년 미만 남은 채권을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근처에서 발행된 채권 같은 경우는 쿠폰이 거의 제로잖아요. 뭐 0.3 이렇게 됩니다. 0.3인데 잔존 만기가 1년 미만 남은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 한 2, 3년 동안에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예를 들면 100불이 액면이라고 했을 때 지난 2, 3년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100불짜리가 뭐 우리가 90불이나 이렇게 뭐 95불 이렇게 하락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추천드린 채권은 2, 3년 전에 한 쿠폰 금리 한 0.3에다가 가격이 금리 떨어서 가격이 100불짜리가 한 95불 정도 된 채권을 지금 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만기가 1년 남았다고 하면 이거를 만기까지 들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95불짜리가 100불로 우리가 상환을 받는데 이거는 비과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는 뭐냐면 이 0.3%의 쿠폰에 대해서만 과표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달러 예금 한 6% 정도 효과인데 거의 5%가 비과세 효과를 누린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단기 개별 주권, 그 단기 1년 미만 단기 채권도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국채도 본격적으로 이제 타이밍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한국은 정책 금리를 연초부터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반면에 3.5% 동결되어 있는데 시장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따라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그럼 이렇게 한국의 경제 여건을 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여건인데 미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끌려 올라왔는데 미국의 그 변수가 이제 종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미국이 더 많이 내릴 것 같냐, 한국이 더 많이 내릴 것 같냐면 결국은 어느 쪽의 경제가 더 나쁠 것 같냐인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가면 한국이 더 기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미국 국채 같은, 그 다음에 내가 미국 국채에 중장기 채권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까 방금도 연결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중장기 국채 금리는 많이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제가 향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얼만큼 내려갈 거냐에 대한 답은 만약에 하드 랜딩을 한다고 하면 금리는, 시장 금리는, 시중 금리는 많이 내려갈 거고요. 소프트 랜딩을 하면 덜 내려갈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많이 안 껴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제한적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미국의 중장기 채권은 박스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4% 후반대 국채금리이기 때문에 한 3%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그냥 박스권은 매매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 미국 중장기 국채는 ETF로 하시는 게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브라질 채권입니다. 사실은 제가 브라질 채권 연초부터 지금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큰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현재 연 10% 비과세 쿠폰 이자가 들어옵니다. 쿠폰 이자가 들어오고 현재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통화도 좀 어느 정도 원화 대비 견조하게 있기 때문에 연 10% 비과세 채권 지금 좀 브라질 채권도 추천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예너가 지금 많이 폭락을 했죠. 예. 그래서 예너 표시 미국 국채에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 조정기에는 뭐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3분기 조정 때 주식 비중 좀 늘리시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월까지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 조정기가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11월 되면은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평균 수출 금액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유동성도 최근에 조금 늘어난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M2 증가율이 코로나 때는 한때 13%까지 갔어요. 그런데 올 8월 통계가 최근 발표됐는데 M2 증가율이 2.2%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11월 가면 수출도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증시 유동성도 아마 증가하면서 주식을 지금 뭐 여기서 조금 더 조정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보일 때마다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 중에서
이런 고금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혼란스러움을 겪는 것 같은데 이분들 시장을 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죠. 예. 미국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그 저평가된 자산이 부동산 아직도 저는 고평가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가장 저평가된 게 주식,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3.7% 나와요. 예. 근데 10년 국제 수익률이 명목 성장률보다 장기적으로 좀 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이 4.3% 안팎이니까 채권도 저평가돼 있다. 예.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도 저평가돼 있다. 이런 식의 저는 그 주식 채권 비중을 적극적으로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새로 그 돈이 있으시면 좋은데 뭐 돈이 없으시다 하면은 저는 은행예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은행 금리가 높다 보니까요.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우리가 가계 금융 자산이 지난 6월 말 현재 5천조가 좀 넘었었는데요. 그런데 47%가 지금 현금 및 은행 예금 형태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채권 주식이 가소평가돼 있으니까 채권 주식 비중, 은행 예금 줄이고 좀 늘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교수님 보시기에 좀 눈여겨볼 이 섹터나 업종 이런 거 어떤 게 보이십니까? 용기 말씀드렸습니다. 제 주변에 그 부자들 보면은 어려운 때 용기가 있었거든요. 예. 남들이 다 어렵다고 그랬을 때 현금 가지고 있었고 자산을 여러 주식이나 채권 사가지고 큰 돈 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용기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수출이 그동안 제일 부진했던 게 반도체하고 대중국 수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9월 데이터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섹터별로 보면은 저는 반도체가 가장 좋아 보여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 뭐 이런 거 ETF 같은 거 사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저는 기업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울산 가보니까 그 조선업에 대해서 그 종사자들이 상당히 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5년 뭐 상당히 높은 가격에 수주도 받아놨다.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익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만은 뭐 반도체 뭐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뭐 2순위 정도로면은 뭐 조선업종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업종 모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약간 좀 그 시클리컬 업종이니까 그렇죠. 완전히 좋아지기 전에 사실 사야 그렇죠. 좋은 거죠. 완전히 좋아졌을 땐 좀 파셔야 되고. 맞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 근거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연말 적정 주가 대략 뭐 어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경제 변수 추정하는 게 따라 다르지만 현재 그 명목 GDP 2.5% 성장한다면 적정 주가 3천 나오고요. 장기적으로 거기에 접근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M2 유동성이나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이게 추정하면은 연말에 한 2,700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뭐 저는 그 근처는 충분히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상당한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한 10% 정도는 연말까지 보면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